그래프 하나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 위로 올라가는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초록색 선은 당신의 소득입니다. 신입 시절에는 완만하게 오르다가 30대 중반이 되면서 급격히 상승합니다. 연봉 1억 3천만 원. 분명히 한국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서 거의 붙어서 따라 올라가는 빨간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두 선 사이의 간격이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서 대기업 10년 차로 일하는 김 과장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세후 월 780만 원을 받습니다. 숫자만 보면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한 수준에서 맴돕니다. 왜일까요?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소득이 오르는 속도만큼 소비도 정확하게 올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봉이 1억을 넘으면 부자가 된 것이라고. 하지만 서울 강남이나 분당에서 생활해 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1억 3천만 원은 안정적일 수는 있어도 자유를 보장해주는 숫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값은 15억을 넘어가고 대출 이자만 월 400만 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수입차 리스 120만 원, 자녀 영어 유치원 150만 원. 숫자는 빠르게 쌓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소득이 오를수록 더 불안해질까요? 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늘었는데 마음의 여유는 줄어들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두 선을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월급이 2배가 되면 저축도 2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순간 우리는 더 넓은 집을 검색하고 더 좋은 동네를 비교하고 더 비싼 차를 고민합니다. 이전에는 사치였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기준이 됩니다.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씩 강남 아파트를 계약하고 테슬라를 출고하고 국제학교 설명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의 시작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올라가는 순간 지출은 고정비가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 선택은 매달 빠져나가는 의무가 됩니다. 문제는 이 의무가 쌓일수록 우리는 더 높은 연봉을 포기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이 소비가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체면을 위한 선택인가? 숫자를 직시하지 않는 한 두 선은 계속 나란히 움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소득선과 지출선 사이에 의도적으로 간격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간격이 바로 당신의 자산이고 결국 당신의 자유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구조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죠.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깨야 할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봉 1억을 넘기면 자동으로 부자가 된다는 믿음입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 상위권입니다. 통계적으로 개인 연소득 1억 원 이상은 전체 근로자 중 상위 약 10% 안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상위와 부자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부자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순자산이 쌓이는 사람입니다. 소득은 들어오는 돈이고 자산은 남는 돈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연봉 1억 3천만 원을 버는 직장인의 현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후 월 780만 원.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추가 부담분, 각종 세금이 이미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고 8억 원을 대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리 4% 기준 원리금 상환액은 월 400만 원 안팎입니다. 소득의 절반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동차 유지비 100만 원 자녀, 사교육비 12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70만 원, 식비 120만 원을 더하면 이미 월 810만 원이 됩니다. 계산상 적자가 나거나 저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집은 자산 아니냐고. 맞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큰 상태에서는 자산이 아니라 레버리지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기분은 좋겠지만 매달 나가는 현금 흐름은 그대로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체감되지만 통장의 현금은 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가장 체력과 집중력이 높은 시기에 가장 많은 고정비를 떠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20년 이상 지속됩니다. 소득이 조금만 줄어도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불안이 커집니다. 또 하나의 착각은 비교 기준입니다. 우리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 분당, 송도 같은 특정 지역의 생활 수준과 비교합니다. 주변 동료가 20억 원 아파트로 이사하면 나의 15억 원 집이 작아 보입니다. 동기가 수입 SUV를 타면 나의 국산차는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 비교가 소비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구의 순자산 중앙값은 5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금융자산만 놓고 보면 훨씬 낮습니다. 다시 말해 연봉 1억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년 동안 꾸준히 5천만 원씩 저축했다면 이미 상위권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소득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생활 수준을 먼저 올리고 저축은 남는 돈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상위 소득자들이 통장 잔고는 비슷한 채로 40대를 맞이합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속으로는 늘 쫓기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소득자의 역설입니다. 많이 벌수록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남는 비율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제 진짜 문제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커피값이나 배달비 같은 작은 지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봉 1억 3천만 원 구간에서 재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소소한 소비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특히 세 가지 고정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집차, 그리고 교육비입니다. 먼저 주거입니다. 서울에서 15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고 8억 원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리 4%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은 월 400만 원 내외입니다. 여기에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까지 합치면 실제 주거 관련 지출은 45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월 실수령 78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이미 고정됩니다. 이 순간 선택의 여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수입차 리스료, 110만 원 보험료, 20만 원 주유비와 유지비, 30만 원을 합치면 월 160만 원이 됩니다. 차량은 자산이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매달 현금은 빠져나갑니다. 특히 동료 대부분이 수입차를 타는 환경에서는 이 선택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숫자로 보면 연간 약 2천만 원 가까운 비용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비입니다. 자녀 한 명 기준 영어 유치원이나 사교육 비용이 월 12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명이면 240만 원입니다. 여기에 체험활동 학원, 추가 과목 방학 캠프까지 더하면 실제 체감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교육은 감정이 개입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기 가장 어려운 항목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거 450만 원 차량, 160만 원 교육비, 240만 원, 이미 850만 원입니다. 소득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저축을 줄이거나 카드 할부를 활용하거나 보너스에 의존합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인이지만 구조적으로는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것이 계약 기반 소비라는 사실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20년 이상 지속됩니다. 자동차 리스는 최소 3, 5년입니다. 학원은 한번 시작하면 쉽게 끊지 못합니다. 이 계약들이 겹치면 매달 반드시 벌어야 하는 최소 금액이 정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권을 잃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하거나 연봉이 동결되거나 금리가 1%만 상승해도 상황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8억 원 대출 금리가 4%에서 5%로 오르면 이자 부담은 연간 80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월로 환산하면 60만 원 이상입니다. 이미 빠듯한 구조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이것이 고정비의 힘입니다. 작은 소비는 줄일 수 있지만 고정비는 쉽게 줄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비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연봉을 요구하게 됩니다. 연봉 협상에서 밀릴 수 없고 회사를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결국 높은 소득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고정비가 우리를 묶어두는 상황이 됩니다. 많은 중상위 소득자들이 나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6개월 동안 소득이 끊겨도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문제는 소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리적인 요소가 더해집니다. 우리는 힘들게 번 돈으로 스스로를 보상하고 싶어 합니다. 야근이 길어질수록 더 좋은 집을 꿈꾸고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더 편안한 차를 원합니다. 아이에게만큼은 부족함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교육비를 계속 끌어올립니다. 이 감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장기 계약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한번 기준이 올라가면 다시 낮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0평대 아파트에서 34평으로 이사하면 다시 작은 집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국산 중형차에서 수입 SUV로 바꾸면 다시 낮추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줄이면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출선은 올라갈 때는 빠르지만 내려올 때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고정비를 키우고 고정비가 커질수록 더 높은 소득을 유지해야 하는 순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함정입니다.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저축이 남는 돈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먼저 빼야 하는 항목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집과 차를 먼저 결정하고 남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현재 고정비는 선택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분위기의 결과입니까? 주변 평균에 맞추기 위해 정한 숫자는 아닌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연봉이 올라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봉이 1억 3천에서 1억 6천으로 오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후로 월 100만 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더 큰 평수로 옮기거나 차량을 업그레이드하는 순간 증가는 바로 흡수됩니다. 소득은 계단처럼 오르지만 고정비는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뜁니다. 겉으로는 전진해도 자산 곡선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해결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출선을 멈추는 것입니다. 핵심은 소비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연봉 1억 3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갑자기 모든 소비를 줄이고 5천만 원만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개념이 고정 개인 연봉입니다. 실제 연봉과 별개로 내가 생활에 사용하겠다고 정해놓은 가상의 연봉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후 월 780만 원을 받는다면 생활비는 월 500만 원까지만 사용하겠다고 결정합니다. 나머지 280만 원은 보지 못하게 자동 이체로 투자 계좌나 대출 상환 계좌로 보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돈을 남는 돈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빼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 생활 수준을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승진을 해도 연봉이 올라가도 집을 키우지 않고 차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늘어난 소득은 전부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만약 매달 280만 원을 투자한다면 연간 약 336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봉 인상분까지 합쳐 연 4천만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면 5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 5% 수익률을 가정하면 복리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달라집니다. 소득선은 계속 오르지만 지출선은 평평해집니다. 그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집니다. 그 간격이 바로 당신의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전략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3년의 지연이 이후 20년의 선택권을 만듭니다. 고정비를 낮게 유지하면 필요한 은퇴 자산도 줄어듭니다. 월 500만 원으로 생활하는 사람과 800만 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목표 자산은 크게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동화입니다. 의지에 맡기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바로 일정 비율을 투자 계좌로 이동시키십시오. 남은 금액만 확인 계좌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돈을 기준으로 소비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500만 원만 보이면 그 안에서 맞추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준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합의하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우리는 집을 5년 동안 늘리지 않는다 차는 감가상각이 끝날 때까지 바꾸지 않는다. 교육비는 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상한선을 둔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감정에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불안의 감소입니다. 자산이 1억, 2억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상사의 눈치를 덜 보게 되고 위험한 투자 제안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쌓이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여유입니다. 3년이 지나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때 집을 업그레이드 할지, 일을 줄일지, 아니면 투자 속도를 유지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3년입니다. 대부분은 소득이 오르는 순간 소비를 먼저 올리지만 방향을 반대로 설정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출선을 고정하고 소득선을 성장시키는 전략. 이것이 두 선을 분리하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집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선택권입니까? 더 좋은 차입니까? 아니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용기입니까? 진짜 부자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월 500만 원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15억 원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800만 원을 써야 하는 사람은 훨씬 더 큰 자산이 필요합니다. 자유는 소비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비를 인생의 일수로 계산해 보십시오. 새우 하루 30만 원을 버는 사람이 3천만 원을 쓰면 100일의 노동입니다. 그 선택이 정말 가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우리에게 시간을 돌려줘야 합니다. 지출선을 낮추는 것은 궁핍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사는 일입니다. 연봉 1억 3천만 원은 큰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소비로 흘려보낼지 자산으로 전환할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두 선 사이의 간격을 넓히십시오. 그 간격이 당신의 자유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더 화려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덜 불안해지기 위해 돈을 법니다. 통장에 쌓인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원하지 않는 회식을 거절할 수 있고 무리한 프로젝트를 거부할 수 있고 잠시 쉬어갈 용기를 줍니다. 지금 당신의 그래프를 떠올려 보십시오. 두 선이 붙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방향을 바꾸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런 현실적인 숫자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지금 구독해 주십시오.